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입니다. 나는 정치이다 이번 시간에는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외교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한미 관계는 물론이고 북핵까지 모두 두루 섭렵하신 분이시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건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건희입니다. 네. 아니 지금 뭐 현지 시각으로 다음 주 월요일이죠. 트럼프 대통령 이제 뭐 2기 시작하는 취임식이 있는데 우리 뭐 국회 외통위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신다고 하는데 의원님은 그렇습니다. 참석을 하시나요? 저는 안 갈 예정이고요. 저희 외통위에서 이제 7분,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 네. 여당, 야당 3분의 의원님들이 가시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김기현 의원님, 윤상현 의원님, 네. 인유한 의원님 이렇게 3분이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은 왜 안 가세요? 간사신데. 뭐 당초에는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사실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야당 의원님들이 그 해외 출장 금종령이라서 못 간다 이렇게 그쵸. 네. 이재명 대표가 예, 가지 예. 말라고 했었었죠. 애초에 돼서 처음에. 못 가게 됐다 이렇게 연락을 오셔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3명만 가긴 너무 작아서 그래서 한 분을 더 모셨는데 네. 그래도 이게 중요하다. 우리 의원이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야당 입장을 바꿔서 갑자기 가는 걸로 돼서 맞아요. 저희가 다시 한 분을 줄여야 되는 사정인데 그래서 의원님이 제가 누구를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서 또 제가 11월, 12월에 다 워싱턴에 갔다 왔습니다. 다음 달에도 갈 예정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우리 외통위 위원님들이 좀 가시고 다음 기회에 저는 가기로 했습니다. 선수로 밀리신 건가요? 뭐 선수보다는 네. 훨씬 저보다 영향이 크신 분들이니까 역시 전직 외교관 출신의 외교적 언어. 네. 아니 그러면 11월, 12월에도 다녀오셨다 그러면 네. 그때도 뭐 가령 뭐 트럼프 2기 뭐 출범과 관련해서 뭐 가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일정으로 11월 가신 거예요? 달은 그래서 외통위 대표단으로 해서 네. 예, 가서 이제 미 공화당 의원, 민주당 의원들 많이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하에서도 한미 동맹을 계속 강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좋은 의견 나누고 왔고요. 12월 달에는 이제 그 IDU라고 해서 네. 세계 보수당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요? IDU. IDU, International Democratic Union이라는 건데요. 네. 예, 거기 이제 제가 갔었는데 회의 시작하자마자 이제 우리 계엄령 발표가 돼서 네.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 계엄령 발표가 난 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이제 뭐 보수당 의원님들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하고 뭐 의견 교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보고 처음에 이제 가짜 뉴스인 줄 알았죠. 그쵸. 네, 그러다가 이제 진짜라고 그러니까 네. 바로 공항으로 와서 타고 돌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초기 그 계엄해제 투표 참석 못하신 못하고, 게 그 그렇습니다. 이유였었던. 그래서 안타까운 게 네. 그래서 그 사실 그 세계 공화당들이 거기 모인 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인물분들하고 그렇죠. 조금 이제 네트워킹하기 위해서 다 모인 거였는데 네. 나중에 누가 나왔나 봤더니 공화당 의원님들이 꽤 오셨는데 네. 특히 그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 보좌관 내정자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같이 사진 찍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미국 같은 경우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저도 외교부 출입할 때 뭐 정부 제가 이제 외교부를 2번은 출입을 했는데 초기 이제 정권이 들어설 때였던 게 이제 오바마 행정부 들어설 때 한번 처음 출입했을 때 그때였는데 보니까 외교부에서 우리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인맥을 형성해서 누구와 소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쭉 하고 이제 기자들한테 좀 브리핑하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가 그래 이런 관계를 미리 좀 이렇게 준비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좀 공부를 저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국내 정치 상황이 우리의 외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줄 수 있는 조그만 에피소드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진짜 조그만 에피소드긴 하지만 그 인물 자체의 중요도를 생각했을 때는 네네. 굉장히 큰 기회, 좋은 기회였었던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취임식에서 이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취임식에서 이제 결국 눈여겨봐야 할 거는 취임사죠. 우리 제가 이제 대학 갈 때만 해도 성문 종합 영어로 공부했는데 네. 거기 보면 항상 나오는 게 그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가 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미국 국민 여러분들이 미국을 위해서 뭘 할지를 물어달라 뭐 이런 유명한 연설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국민들한테 네. 이제 미국 신행정부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직접 알리는 취임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취임식 연설문이 제일 뭐 하이라이트라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대선 기간에 네. 뭐 미국 우선주의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을 많이 냈는데 그게 조금 더 구체화되는 취임사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뭐 정책에 대한 구체화는 네. 미국하고 우리하고 시스템이 다릅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 다음 날에 벌써 인수위가 딱 생겨서 정책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공무원들 다 불러다가 뭐 이 정책이 잘못됐니 뭐 이렇게 바꿔야 되니 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은 그렇게는 하진 않습니다. 미국은 네. 1월 20일, 1월 19일까지는 네. 미국의 대통령은 바이든이다. 이렇게 해서 그 1월 19일까지는 미국의 정책은 하나다. 그래서 그 새 행정부는 네. 곧 그 트랜지션이라 그러죠. 네네. 인수위 기간 동안에 하는 거는 주로 사람 인선에 대해서 합니다. 정책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정책은 보통 이제 1월 20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수위 기간 같은 게 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그런 또 저희랑 좀 다른 면이 좀 있네요. 그러면 그래서 그 출입하셨을 때 뭐 들어보면 뭐 대북 정책 그 리뷰하는데 6개월 걸린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 왜냐하면 이제 1월 20일 날 시작해서 네. 그때부터 주요 정책들을 리뷰를 하니까 그러니까 대북 정책에 대해서 그 리뷰가 되려면 6개월은 필요한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정치 시스템을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뭐 이게 6개월씩이나 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스템이 다릅니다. 네, 의원님 지금 말씀을 듣고 네. 나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까도 그 12월에 가셨을 때 뭐 사실은 유의미한 이제 뭐 외교가 좀 가능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아쉽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잠깐 나눴는데 이 취임식에 이제 가게 되면 국회 뭐 7분의 의원님들이 가시는데 그때도 이제 좀 유의미한 이 인적 교류 외교 활동 이런 게 좀 가능한 분위기인가요? 지금 이제 그런 거를 추진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 의회, 그러니까 저희의 이제 상대방은 미국 의회니까 그렇죠. 미국 의회 이제 주요 의원님들하고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다 임박해서 잡히더라고요. 저희도 항상 그렇고 그다음에 네. 마지막에 변동도 많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주 한 주말에 가시니까 네. 주말쯤 되면 좀 약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전 이게 항상 궁금했는데 보니까 대통령 순방 갈 때도 네. 일정이 어쨌든 이 정부 수장들의 만남인데도 거의 가기 전까지도 변동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니면은 저희 기자들한테 좀 늦게 알려주는 거일 수도 있기는 한데 네. 그래서 굵직굵직한 것들은 사전에 조금 정해지기는 하는데 아주 이제 조금 민감하게 저희가 보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려주는 건지 어쨌든 그 가기 전에 저희 책자 같은 게 일정 책자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것도 보면 그 전날까지도 배포가 좀 안 되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정부 인사의 경우에는 그래도 굵직굵직한 미리 잡히기라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미국 의회, 네. 우리 국회랑 똑같습니다. 우리 국회도 저도 오늘 이제 여기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네. 11시에 의총이 잡혀가지고 그쵸. 지금 이제 빨리 끝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 못한 일정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뭐 이래서 일정 변동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막판에 가서야 네. 확정이 되고 미리 사실 언론에 미리 만난다고 얘기했는데 못 만나게 되면 그게 큰 기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뭐가 문제냐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좀 확실하게 될 때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 대외적으로 공유하지 않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전 이것도 하나 조금 관심이 가던데 취임식 모금액이요. 네. 이게 2억 달러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제 좀 모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네. 아니 보통 이제 정권 초면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쨌든 기업이나 등등 뭐 현 정권에 이른바 좀 더 친하게 다가가는 줄대기 뭐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으나 이렇게까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이렇게 모금액이 많이 모인다는 건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가질 정책에 네.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죠. 어떤 변화를 갖고 올까. 그다음에 이제 그 영향이 크다고 이제 생각하는 건데, 근데 이제 조금 우리랑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네. 영어로는 펀드레이징이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 이제 후원금 모금이죠. 그렇죠. 후원금 모금 방식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딱 정해진 방식이 무슨 행사를 해서 돈을 모으는 그쵸. 게 아닌데 반해서 미국은 주로 행사를 많이 합니다. 행사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만찬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만찬보다 더 큰 게 이제 무도회 볼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저녁을 같이 먹고 그다음에 와서 이제 뭐 춤추고 이런 기본적인 행사인데 그게 이제 서양 사람들의 모이는 방식이니까 그런 거 했을 때 이제 그런 티켓을 이제 다 사실은 후원금을 받고 이제 티켓 초청을 하는 이런 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행사가 이제 돈을 모으기가 좋고 네.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면 그날은 축제의 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 당선을 도왔던 많은 기관들에서 그런 어떤 축하의 의미에 뭐 저녁 만찬이라든가 볼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하고 거기서 이제 또 이 초청을 하는 분들이 이제 또 헌금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그걸 또 정치 자금으로 쓰고 이런 문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만큼 그 저녁에 하는 축하 행사에 많은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하신다는 거죠. 초청을 받아서. 예. 그게 액수에 따라서 이제 참석할 수 있는 더 이제 좀 내밀한 게 참석할 수 있는 것과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그렇습니다. 헤드 테이블에 그쵸. 헤드 테이블 앉으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되고 이제 우리는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적 정서랑 좀 다른데 미국에는 그게 거부 반응이 없는. 없습니다. 예, 그게 이제 미국이 정치력을 모으는 방식이니까. 네. 그래서 영어로 excess is power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게 힘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미국은 그런 접근을 이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로비가 허용되는 그런 문화고 우리는 이제 뭐 그런 것이 허용이 좀 어렵죠. 그렇죠. 예. 저희는 뭐 정치원금 같은 경우 뭐 출판 기념회. 예,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가 이제 그런 거 가장 유사한 형태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내에서는 뭐 비난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네. 터부시하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뭐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의원님이 외교부 차관보를 네네.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혹시 뭐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랑 정상회담 할 때 같이 배석도 하고 하셨었나요? 뭐 정상회담 배석은 보통 이제 국장들이 하니까 네. 제가 한 적은 없고요. 네. 다만 그때 제 카운터파트는 이제 당시 동아대 차관보 스틸웰 차관보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저기 앨리슨 후커 네. 선임 보좌관 이렇게 네. 해서 만나고 뭐 그랬는데 네.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2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1기로 시작할 때는 정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네. 깜깜이었거든요. 근데 1기 때 이제 했던 사람들이 다 있고 결국은 이제 위에는 좀 바뀌더라도 네. 실무진에서는 결국 그런 분들이 다 이제 다시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저뿐만 아니고 우리 정부 내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국민들께서 그렇게까지 이거 어떡하지 뭐 걱정하실 건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그 요번에 그 백악관에 국가안보 수석 부보좌관으로 임명된 알렉스 웡이라는 네. 분이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이제 본부장 할 때 만나기도 했고 이분이 이제 그 북핵 문제를 다루는 네. 부대표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 그 정부 내 많은 분들이 이제 카운터파트로서 일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전혀 그렇게 그러니까 한반도 교섭본부장 하실 때, 예. 그래서 같이 만나서 논의도 좀 하시고. 그때는 이제 이미 그때는 바이든 행정부니까 네. 그때는 이제 정부 내에 있지 않았었죠. 네네.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일기를 어쨌든 경험을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 행정부의 일기 스타일은 좀 어떻다고 평가를 하세요? 독특했죠, 사실. 독특하다. 예, 네. 독특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뭐 누구한테 얘기 들었다고는 밝히기는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백악관 직원들이 네. 밤에 계속 이제 이 잠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아니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이제 그걸 보고 그 미국 정부의 정책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트윗도 있긴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어떤 여러 뭐 보고를 받는다든가 네. 아니면 가장 이제 많은 경우는 이제 팍스 뉴스를 이렇게 보시다가 네. 생각이 나서 트윗을 이제 날리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게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쵸. 그다음부터 이제 언론에서 묻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 뭐 어떻게 한다는 거냐, 그쵸. 뭐 이게 뭐 이거의 의미는 뭐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대답을 해야 되니까 백악관 직원들이 앉아서 이제 그걸 보고 네. 그때부터 이제 그걸 막 이 정책을 만들고 뭐 세워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좀 극단적인 탑다운. 네,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행정부에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트럼프 일기 때를 이제 되짚어 보면 당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출입하는 네. 기자들도 보통 이제 국회에서도 의원님들 이제 페이스북이든 트위터에 글 쓰시면 이제 그거 어떻게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 이런 걸 해서 이제 기자들이 뭐 다시 전화해서 취재를 하거나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 이제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던 얘기가 아니 미국 대통령 트위터도 마바리를 돌아야 되느냐. 네. 소위 말해 이제 뭐 저희 표현으로는 이제 취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로 유일하게 이전 미국 대통령과는 좀 다르게 좀 특이한 그런 게 있었다. 이런 얘기가 좀 있기는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는 정말 독특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첫 번째로 정제되지 않은 용어를 쓰시지 그쵸.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새롭고 그런데 거기에 적응해 가야죠. 뭐. 예. 그렇죠. 뭐 상대가 바뀌었으면 이제 적응을 네네. 좀 해야 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제되지 않은 용어도 쓰지만 이제 좀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거친 면이 좀 있다는 평가도 예. 있잖아요, 사실은. 예, 거칠다는 표현보다는 독특하신. 독특하다.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네. 예, 사업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이 개발한 아니면 발전시킨 본인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협상의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을 다루는 방식이 네.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아주 충격적인 입장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충격적인 입장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MBN 이제 사장님이신데 네. 갑자기 MBN에서 유튜브 하는 거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네. 우리 송 앵커님도 큰일 났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나 어떡하지 마 이렇게. 안 될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겠죠. 네.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모든 있는 논리 없는 논리를 해서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MBN 사장님이 다 듣는 겁니다. 다 듣고 그다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방식이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시고 이거 지금 경영이 좀 어려운데 어느 부분을 잘라야 될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모든 부서장들이 우리 부분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논의가 1인치도 진전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스타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가 이제 습관이 되신 분이죠. 충격요법을 일단 주고. 충격요법을 아주 이제 잘 사용하시는 분이고, 네. 그다음에 그걸 협상에도 그렇게 쓰십니다. 이제 협상 상대방에게 네.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해서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속마음을 안 털어놓을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네. 그걸 보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면 사업이 망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상당히 합리적인 결론으로 가는 네. 그런 식의 의사결정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과정은 조금 독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거칠다고 표현하는 분도 계실 거고, 네. 뭐 독특하다고 표현하는 분도 계실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본인이 이제 부동산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기른 방식이라서 네. 조금 이제 국가 간의 관계에 잘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교관으로서 외교관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하시니까 네. 뭐 이제 다른 도리가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얘기하는 게 관세 인상이라든가 불법 이민자 추방 뭐 이런 것 굉장히 이제 강경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는데 네네. 대선 기간에도 이게 사실은 뭐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의 기조에서 이제 그대로 가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충격요법으로
일환으로 조금 아주 세게 얘기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기존 기조대로 갈 것으로 보세요? 어떤 기조는 뭐 센 게 없죠. 센 게 없이 똑같은데 네. 다만 벌써 이제 취임도 하기 전에 뭐 캐나다를 뭐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든가 그렇죠. 파나마 운하를 다시 갖고 오겠다든가 그쵸. 뭐 그린란드를 뭐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든가 이런 엄청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다 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방식으로 외교를 하시는 거죠. 네. 실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기보다 일단은 좀 세게 아니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가늠을 해보는 거죠. 예, 이것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충격적인 걸 던져서 네. 거기에 대한 여러 국내적 반응, 해외 반응 이런 걸 보면서 네. 이제 최종 입장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네.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좀 그런 충격요법이니까 그게 이제 쉽지 않다 하더라도 네. 본인이 이제 원하는 결과를 이제 갖고 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네. 뭐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는 캐나다의 정책이 특히 뭐 캐나다의 어떤 그 이민자에 대한 캐나다의 정책이라든가 여러 캐나다의 정책이 미국의 정책에 부합하도록 좀 조정하는 걸 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이제 그게 극단적인 형태가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미국하고 정책을 똑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는 신호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상황을 봐서 이제 이게 맥시멈 내가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걸로 이제 아마 타협을 하시겠죠. 네. 아니, 그래서 전 트리도 총리, 캐나다 총리한테 뭐 51번째 주지사다 막 이런 얘기하고 이래서 네. 사실 이제 외교 관계에서 그렇게까지 좀 격한 언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괜찮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사실은 했었는데. 네, 그게 좋지 않습니다. 네. 네, 좋지 않은데 이제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게 부동산업을 하면서 네. 하는 사업 방식이 이제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게임으로 보면 한 번 하는 게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뉴욕에서 이제 개발하고 그 다음에는 뭐 라스베가스에 가서 하고 뭐 이런 식이니까 한 번의 게임이니까 한 번의 게임에는 그렇게 이제 좀 극단적인 입장을 하는 네. 효과가 있는데 그게 아니 국가 대 국가의 관계는 뭐 계속되는 관계니까 그렇죠. 자꾸 그렇게 하면 이제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상대방이 뭐 얘기를 해도 뭐 또 충격요법으로 나오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계속 우리 정부하고 우리 국민께 이제 하는 게 그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은 일단은 좀 무심하게 가는 거다. 너무 이렇게 네, 너무 우리의 선호라든가 우리의 입장이라든가 뭐 화들짝 놀래거나 뭐 그렇게 네. 하지 말고 네.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상대방이 계속 이제 거기에 적응을 또 해가니까 그러면 또 그런 충격요법 효과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꼭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이기내가 이제 구성을 좀 놓고 보면 거의 이제 뭐 충성파 그리고 예스맨들이 이제 주로 그 장관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인물 누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 11월에 이제 미국에 가서 공화당 의원들을 많이 만났는데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제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취할지는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자기들은 크게 걱정 안 한다. 이유가 자기들이 잘 아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그다음에 그 마이크 월츠 하원의원 네. 이 두 분이 지금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국무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생각인지 잘 아는데 이 사람들은 다 한미 동맹 관계의 강력한 지지자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뭐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 한미 동맹 관계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유지되고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또 그렇지 않은 어떤 사안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미국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조금 어떤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 그런 걸 할 용의들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그래도 제가 가장 관심을 보고 있는 건 결국은 마르코 루비오 네. 국무장관 내정자하고 네.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 보좌관 내정자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 두 분하고도 조금 인연이
특별한 게 있으실까요? 요번에 이제 제가 가서 처음으로 만나뵐 뻔했는데 12월에 좀 아, 아쉽죠. 예. 저는 뭐 행정부에 있었고 이분들은 다 미국 의회에 있었기 그쵸.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인연을 쌓을 기회가 없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근데 이제 이분이 정부에 가시고 전 또 국회로 와서 네. 지금 저희 타겟은 이제 미국 의회 의원들하고 강력한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네. 저희 그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사실은 이제 뭐 트럼프 2기에서는 단연 이제 실세 중에 실세로 좀 떠오르는 느낌이에요. 외견상으로. 네. 예, 실질적으로도 그런지는 이제 좀 더 봐야겠지만. 근데 보면은 가령 정부 효율부 수장이라는 이제 새로운 조직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맡긴 거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한테 이제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긴 이유는 이제 행정부에 칼을 들이대겠다라는 건데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일기 때 많이 행정부와 부딪혔던 부분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건 저희가?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부가 하는 일이 답답한 게 많습니다. 느리다. 뭐 느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아주 효율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레드 테이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료제가 하는 일이라는 거는 네. 복지부동에 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 제대로 뜯어 고쳐가지고 아주 효율적인 걸 만들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정부에 35년 있어보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건 다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하는 방식이 있는 건데 그걸 어떤 기업적으로 뜯어 고친다는 게 좀 네. 맞지 않는 측면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네. 기업에서는 돈을 못 버는 조직은 없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재편도 하고 정부로서는 그럴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정부는 어차피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이 잘 효율이 안 난다. 그러면 그럼 교육은 그만두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방 영 형편없는데 국방은 포기하고 딴 비즈니스 가자. 안 되지 않습니까? 정부는 어차피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쵸.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비즈니스와 그다음에 정부의 하는 일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항상 이제 비즈니스 분야가 이제 강했기 때문에 이제 이 기업체의 그런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정부에 도입하고 싶어하는 영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좀 그게 좀 구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 이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기업가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관료가 하는 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자꾸 이제 음모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뭐 딥스테이트 이제 이 관료들이 막 똘똘 뭉쳐가지고 네. 이 음모적으로 이렇게 행정부가 하는 일을 자꾸 방해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조금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보면은 보통 말씀하신 대로 이 관료들이 좀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좀 고쳐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매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그 얘기는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도 이제 35년을 계셨던 것처럼 자체에서 이제 오랫동안 쌓아온 나름의 전문성들이 있어서 또 그분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국가 운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조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효율 중심적으로 조금 밀어붙이기는 하지만 그게 좀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저는 그렇게 하시는 생각합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왜 최근에 유럽 정치에 대해서도 막 개입하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어쨌든 뭐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나선 것도 아니고 또 사실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 해야 될 메시지는 아닌 발언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본인 개인의 생각을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야 될까요?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이분 다 우리로 치면은 뭐 재벌 총수 같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어떤 뭐 재벌 총수라든가 아니면 정치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이라든가 우리 앵커님도 이제 언론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런 분들 많이 취재하고 그러면서 느끼신 거 없으세요?
공통적으로 느끼신 거?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에고가 엄청 강하다는 겁니다. 네. 그 정치 지도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야 되지. 내가 아니고는 이 나라가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 제 나라 그 국민들은 나만 믿어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솔직히 뭐 제정신 박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다른 사람이 훨씬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고 뭐 그런데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본인에 대한 그 에고가 강하다고 할까요? 뭐 그런 분들이어야 그 강력한 리더가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강력한 리더가 돼야 또 이제 회사 운영도 밀고 나가고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치 지도자라든가 이렇게 기업을 이끄는 그런 큰 기업을 이끄는 분들이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좀 에고가 강하다는 겁니다. 에고가 강한데 일론 머스크도 그런 분이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분인데 네. 이제 대선 국면에서 이제 두 분이 연합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관계도 뭐 그렇게 좀 오래는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제 개인적으로 하는데 네. 벌써 이제 스티브 배넌이라는 분이 나와서 막 반기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달리 말하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 정치 안 해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젠다를 지키는 건 나다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벌써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한번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그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가족 사진을 찍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일론 머스크도 이제 같이 찍은 사진이 좀 화제가 됐었는데 네. 그때 이제 장면만 공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찍는 과정을 보는 영상을 제가 좀 보니까 굉장히 일론 머스크가 이 언론이나 외부에 나왔을 때 그 자신만만하고 막 그 자기를 주장 강한 모습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되게 겸손하고 공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의외의 장면이 좀 있어서 사실은 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본인의 생각일까라고 여쭤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에고가 그렇게 강하다 보면 뭐 의원님들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부딪힐 거고 그럼 이 관계가 1년을 못 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어느 정도 이 관계가 유지될 걸로 보세요? 뭐 그렇게까지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네.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네. 분명한 거는 이 두 분이 배경상 네. 배경상 이게 오래 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이익은 맞아서 이제 대선에서는 굉장히 똘똘 뭉쳐서 그렇죠. 지금이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뭐 해리스가 더 유리하다 뭐 이런 거에 그냥 그 혈혈단신 뛰어들어가지고 엄청난 돈도 기부하고 그쵸, 선거운동도 선거금에 같이 도움도 하고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는데 가장 큰 공신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지금 관계가 유지되는 거지만 이게 계속되기는 좀 힘든 구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트럼프 2기 들어서면서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방위비 분담금 관련된 협상인데 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저희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일단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은 뭐 방위비 분담금 10배 요구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제가 일단 먼저 궁금한 건 일단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번 방위비 협상은 끝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다시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가능하죠. 뭐 우리 한미 FTA도 재협상하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방위 뭐 분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뿐만 아니라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동맹국들이 훨씬 더 많은 부담을 해줘야 된다. 네. 미국이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압력이 엄청나게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예상을 해야죠. 예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은 대응이냐 이런 것인데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방위 분담을 협정을 이제 이미 비준해서 이제 맺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1기 때의 문제점은 뭐였냐 하면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촉발할 계기가 주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방위비 협정이 이제 만료가 돼서 네. 새 방위비 협정을 해야 되는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협상을 해야 되면
우리도 똑같고 미국도 똑같은 게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 국무부에서 이렇게 협상을 하겠다고 이제 대통령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그 승인을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5배 받아라, 10배 받아라 이렇게 나오는 네. 거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방위 분단 협정이 이미 됐기 때문에 네.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 기간 내에 이제 그런 가능성은 이제 없죠. 네.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제기해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제기했을 때 아까 이제 충격요법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응이라는 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너무 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죠. 네, 그게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서 온갖 한국 내 이제 이 논란을 이렇게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한국이 이 정도까지는 양보할 것 같은데라든가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를 상대방이 알려주는 우리의 패를 보이는 그런 걸 할 네.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그런 게 와도 정부가 협상을 잘 하겠거니 하고 담담하게 하는 게 담담하게 있으면 아무런 정보가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안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정부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하는 얘기는 뭐 한미 동맹 관계라는 것은 한국과 한국한테만 일방적으로 좋은 관계가 아니고 한미 동맹은 한국에도 도움이 되고 미국에도 이익이 되는 그런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니까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도 어떤 상호 이익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 협상이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정부가 알아서 이제 직접 협상하시는 게 아니니까 실무자들이 알아서 이익의 균형을 찾아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좀 너무 안쓰러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뭐 안 하는 거 노심초사하는 모습 안 보이는 거 이게 제일 국민들이 우리 특히 언론에서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제가 외교부 2번째 출입을 시작을 해서 이 방위비 협상 문제로 굉장히 1차, 2차, 3차, 4차, 5차 쭉 협상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보니까 역대에 비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방위비 협상 기간 뭐 그 액수 늘어나는 증액의 비율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선을 완전 넘어선 제안들을 해서 외교부에서도 엄청 당황하는 모습들을 제가 좀 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죠. 그때도 50억 불 내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하지만 뭐 우리가 50억 불 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협상을 통해서 새로운 이익의 균형점을 이미 찾아간 그 전례가 있고 네. 1기 때도 트럼프 2기 때도 뭐 그렇게 될 거다 생각하시면 그게 제일 좋은 대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트럼프 2기 때 우리나라는 이걸 위기로 봐야 돼요? 기회로 봐야 돼요? 뭐 우리가 어쨌든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할 텐데 사실은 지금 1기 때를 경험한 우리 정부나 국민으로서는 와 다행이다라는 반응보다는 어떡하지? 이런 반응이 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우려가 네. 뭐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미국의 동맹국가 파트너 국가들이 지금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위기는 항상 기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위기는 극복하고 기회는 잡고 이렇게 하는 이제 지혜를 우리가 이제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국내 정치적인 상황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인 정상 외교라는 게 좀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하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외교를 또 전개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방식이 그래서 다른 방식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란 자리가 전 세계 일어나는 모든 일이 본인이 이제 결정해야 될 일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국내 문제도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관심을 두고 미국 이 대통령의 시간을 쓰고 뭐 이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래서 상당수 이슈들은 뭐 미국 대통령 눈에 안 띄면 그냥 실무선에서 처리하고 넘어가는 일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적극적인 정상 외교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영어로 하면 laying low라 그러는데 좀 수면하에 있는 거죠. 수면하에 있어서 이슈가 덜 되게 하는 거. 이것도 이제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노력도 하면서 두 번째는 저변에 대한 공략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상 외교가 좀 힘들다고 하면 그 대신에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미 의회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기업들이 네. 또 자기들이 미국에 투자도 많이 해놓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그 루트를 통해서 어떤 뭐 미 의회라든가 미 정부라든가 미국 지방 정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또 외교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내 인식이 네. 뭐 다른 건 몰라도 한국은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동맹이야. 이런 굳건한 인식이 있다 그러면 네. 그게 이제 이 기간을 버텨가는 가장 큰 버팀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그래서 뭐 토탈 사카라는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막 수비도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토탈 워 전쟁을 하게 되면 모든 옛날에는 군인들만 전쟁하는 거였는데 네. 뭐 이런 것처럼 지금은 토탈 디플로머시의 시대다 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자원. 옛날에는 정부만 하는 게 외교였다 그러면 지금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그다음에 우리의 그 뭐 사회 단체들, 그다음에 국회 뭐 이런 걸 모두 합쳐가지고 네.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결국 그런 어떤 인식을 만들어가는 것. 네. 뭐 총력 외교의 시대. 네. 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 북미 대화 관련해서 좀 이제 여쭤볼게요. 그 트럼프 집권 일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세 차례 만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는 사실은 북한 문제가 조금 우선순위에서는 좀 밀렸다고 해야 될지 네네. 그랬었는데 다시 그러면 이 북한에 대한 관심, 중요도가 조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떠오를까요? 뭐 당연히 그럴 거로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일기 때 하신 걸 이렇게 살펴보면 네. 이분이 이제 부동산 개발업을 하셨지 그쵸.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잘 파악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본 겁니다. 부동산의 관점에서. 부동산의 관점에서. 네.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보고 본인이 판단한 거죠. 아니 이 나라는 주변 중심에 아주 그러니까 이 요충지에 딱 있는 나라고 이렇게 못 살 이유가 없고 네. 이거보다 훨씬 잘 살 수 있고 모든 게 발전할 수 있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이런 겁니다. 아니 김정은이라는 지도자가 뭐 괜히 핵무기에 집착하고 이래서 지금 저렇게 아니라 나하고 손을 잡으면 완전 밝은 미래를 네.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지? 그래서 그걸 해보자. 네. 고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을 본 거죠. 그 북한이라는 나라의 잠재력.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만 제대로 쓰면 한국, 중국, 뭐 러시아, 뭐 일본 그 지역의 발전이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를. 그 중간에 딱 버틀넥처럼 막고 있잖아요, 북한이. 네. 그러니까 그거를 부동산 개발하신 분이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고 싶으신 거죠. 네. 그런 걸 하고 싶으신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이제 북한이 거기에 호응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북한이 제대로 호응을 못한 거죠. 그래서 1기에 실패했고 네. 2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하고 싶겠지만 네. 문제는 이제 북한이죠. 네. 북한이 그걸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느냐, 각오가 돼 있느냐.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북한은 그런 자세가 각오가 돼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네. 그런 걸 사실 우리 정부도 여러 번 북한에 제안을 했는데 네. 북한이 나올 듯 우리가 이제 제네바 합의도 해보고 네. 그다음에 뭐 그 육자회담 합의도 해보고 여러 번 이제 북한에게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하는데 북한이 나올 듯 하가 안 나오고 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이 그렇게 대외 개방,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섰을 때 네. 북한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느냐에 대한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그 왜 하노이 회담 때요. 네. 그때 이제 노딜이었는데 사실 굉장히 전 세계가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네. 근데 그때는 사실은 듣기로는 김정은 위원장 쪽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나왔는데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정치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조금 소극적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데 그거를 그거는 어떤가요?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봅니다. 반대로. 예, 그런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네. 뭐 북한에 많은 걸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와서 뭐 처음에 이제 뭐 빅딜을 하니 뭐 이러다가 그렇죠. 현실로 이렇게 안 되니까 이제 김정은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영변만 하겠다 그러니까 뭐 북한 입장에서는 영변만 가지고도 상당한 정도 양보라고 생각한 거죠. 네. 근데 뭐 미북 협상 과정 저처럼 오랫동안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영변을 포기하겠다고 이미 제네바 합의에서 했고 네. 육자회담 때도 그랬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내 정체 입장에서 보면 그때 또 영변만 합의를 하게 되면 같은 말을 3번 사온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딜을 해서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아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협상은 잘한다고 저렇게 협상의 기술이나 책도 쓰고 그런 분인데 협상 결과 신통치 않네. 같은 말을 3번 사왔네. 이런 소리를 듣는 거니까 네. 그건 할 수가 없어서 그거 곤란하고 네. 거기에 이제 좀 더 붙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강선 얘기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받은 겁니다. 김정은이. 그래서 그걸 안 받았다는 거는 이제 뭐냐면 김정은이 조금 이제 이 미국의 그런 계산법 이해를 못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김정은은 김정은의 계산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길 것 같은데 계속 얘기해도 되나요? 예, 10분 남았다고 10분? 해서. 그래서 김정은의 계산법은 뭐냐면 김정은이 이제 오기 전에 자기 책상 위에 단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단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ICBM을 이제 그 고각 발사해서 성광을 보여주고 네. 내가 핵무력 완성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제 ICBM이 있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ICBM이 있다 선언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추가 있다는 건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단추를 누르면 미국의 수백만의 이 미국민들이 그 사상을 당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네. 이렇게 선언한 거거든요. 그리고 협상장에 나왔으니까 김정은이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그냥 이렇게 협상도 하다 말고 가고 그러면 제가 화나서 단추 누르면 어떡하려고. 절대 못 간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간 거예요. 근데 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요거 여쭤볼게요. 트럼프 정부에서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사실상 조금 인정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이분이 쓴 용어가 이제 뉴클리어 파워인데 네. 그 이전에도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북한을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건 지금 전세가 다 아는 일인데 네. 그런데 북한이 핵국가라 그러면 마치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하는 건데 국제적으로 NPT 상에 정확한 표현은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뉴클리어 웨폰 그러니까 핵무기 국가,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하거나 네. 드팍토 뉴클리어 웨폰 실질적인 핵보유국이다. 이런 용어를 쓰면 네. 이제 미국 정부의 정책에 큰 변화를 의미하는 건데 그렇게 표현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스테이트를 빼고 쓰는 게 그냥 그 뉴클리어 파워 이런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도 쓴 게 그 표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미국 정부의 정책의 변화라고 읽기는 조금 성급할 것 같고. 그래요. 예. 그럼 미묘한 용어를 사용하는 거에 차이가 좀 있는데 저희가 그걸 가늠을 못한 걸로 봐야 될까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럴 때마다 자꾸 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자꾸 미국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게 이번에도 바이든 행정부 그래서 미국 정부 정책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다 보면 착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 북한이 핵 보유한 건 뭐 기정사실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북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된다. 네. 그리고 북한 NPT 가입하고 IAEA 사찰 동결 약속 받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점점 추진을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오늘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시는 입장이시라는 거 제가 알기는 하는데 네.
왜 말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지 살짝 짧게만 설명해 주시면. 이거는 뭐 그냥 비단 북한의 문제만이 걸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945년에 이제 인류가 핵무기의 위력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진 걸 보면서 그러면서 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 게 우리 인류의 결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NPT지 않습니까? 네. 그 NPT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5개 나라 이미 갖고 있는 5개의 나라 이외에는 핵무기 갖지 말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진 나라들도 점점 없애자. 이게 네, 이제 맞아요.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때 그거에 동의하지 않고 가입을 하지 않은 나라가 있죠. 그게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 나라들은 아예 NPT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가입을 안 했으니까 이제 이 나라들이 나중에 이제 핵무기를 사실상 뭐 NCND는 하지만 네. 개발하고 이랬을 때 좀 국제사회가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런데 북한은 케이스가 다릅니다. 북한은 NPT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입한 혜택으로 평화적인 원자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핵 개발을 한 거니까 만약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된다 그러면 NPT의 어떤 회원국도 그런 길을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가는 거, 네. 우리의 핵무장,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핵무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의 주변국들이 많은데 중국의 주변국들이 핵무장하는 거 중국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길을 그러니까 이 국제 비약산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이 이런 모든 국가들의 네. 이익에 맞지 않을 뿐더러 우리 인류에게 큰 위협을 갖고 오는 거니까 네. 이런 길을 가야 된다고 주장하면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 그 2기 출범 앞두고서는 북한이 또 한 번 도발을 할까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사일 도발 2차례 있었잖아요. 네네. 네, 있을 걸로 예상을 하세요. 뭐 북한은 계속 도발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이제 하노이 노딜 이후에 이제 그때 이제 최선희를 통해서 김정은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난 도저히 미국의 계산법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렇게 하고 들어갔거든요. 네. 미국의 계산법이 왜 이해가 안 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단추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가 이거 누르면 어떡하라고 지금 뭐 와서 그냥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제 2021년에 김정은이 이제 8차 당대를 하면서 내놓은 계획을 보면 김정은의 판단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내 단추가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구나. 이게 부실한 단추라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내가 제대로 단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들. 네. 지금 뭐 타탄도 ICBM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지금 hom성 미사일이라든가 뭐 정찰 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핵 잠수함이라든가 뭐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우리를 위협하는 전술핵도 이제 개발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미국에. 네. 그래야 이제 김정은도 협상을 하지. 그러니까 북한의 미국과 협상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 뭐냐 하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서 그럼 미국이 이제 위협을 느껴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되면 네. 이제 북한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친구가 되면 당신이 위협을 느낄 필요도 없고 네. 없지 않느냐. 친구가 되자. 그래서 좋다. 그럼 친구가 되자 그러면 그것도 이제 우리가 친구니까 나도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지만 당신도 나를 위협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위협이 뭐냐. 그거는 주한미군, 한미동맹. 네. 그러니까 한미동맹,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동맹 네. 파기하고. 이게 이제 북한의 로직입니다. 네. 근데 북한이 김일성 이래 끊임없이 추구해왔던 바고 거기서 지금 김정은은 벗어나지 않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그 주한미군 말씀하셔서 얼핏 드는 생각은 문재인 정부 때 북한과 미국이 이제 3차 협상 막 하고 할 때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정부 내에서 좀 들리기는 했었는데 그건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네. 이제 이 하나의 기만 전술로 정상회담이나 네. 뭐 이럴 때 네. 그냥 이렇게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기만 전술. 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북한의 공식적 입장은 항상 네.
그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라 한 번도 바뀐 게 없습니다.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별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북한 사람들 오래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결국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남한은 우리 먹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이제 한미 관계 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오시면 이거 꼭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일단 아까 12월에 가셨을 때 의원들이랑 만날 그게 없어서 직접적으로 못 들으셨다고 했는데 미국 내 어쨌든 인맥이 꽤 있으실 테니까요. 저희 지금 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해서 미국 정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외신이나 이런 거 나온 거 외에 조금 소통하신 내용들이 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요번에 미국 분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는데 네. 제 방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이제 우리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어떤 신뢰나 믿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어떤 발언 자기들이 입장을 내거나 발언을 하는 것이 한국의 정치 과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여서 어떤 그게 역풍이 불 우려, 네. 두려움 이런 거를 많이 갖고 계셔서 네. 이렇게 아주 친한 관계면 자기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가급적 이제 공개적으로 무슨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피하려고 하는 것 같고 미국 정부나 아니면 들어오는 트럼프 행정부도 비슷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한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을 네. 한다 이렇게 보이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이제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미국 사람들의 속마음으로는 조금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려는 뭐냐면 이제 지금 한국의 정국이 이제 어떻게 될지 이렇게 모르는데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지금 미중 경쟁 관계니까 네. 근데 어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상당한 우려를 갖고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기 행정부 출범해서 시작을 하면 저희 한국 정치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 조금 편을 들어줄 수도 있다. 라는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근거가 좀 있는 건가요?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한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춰질 것은 피하려고 할 겁니다. 당연히. 이 정부가 출범이 돼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유지할 것이다. 예.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지만 이제 다만 변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독특하시니까 캐릭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네. 그렇게 하더라도 네. 아마 이제 미국의 정부 전체로서는 이제 그런 것이 어떤 미국이 한국 정치에 개입한다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없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 나라 정치에 외국이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 좋아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교 전문가셔서 의원님한테 어쨌든 트럼프 2기 출범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계속 드렸는데 끝으로 저 이제 군의 현안에 관련해서도 짧게만 좀 여쭤보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여야가 지금 굉장히 충돌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이슈로. 근데 특히나 이제 여당은 야당주도 이제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이거 부당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짧게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환죄가 네. 국가 안보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지금 외환죄에 들어가 있는 게 무슨 확성기 방송부터 시작해서 북한이 작년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도발에 대한 대응입니다. 우리 정부가 취했던 대응 조치를 다 이제 외환 유치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북한이 도발했을 때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해라. 앞에 현장에 군인들한테 다 그렇게 지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걸 외환죄를 넣어서 조사하게 되면 이제 다음 정부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한이 도발하는데 우리 현장의 지휘관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하면 나중에 외환죄 걸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안보 태세, 네. 우리의 국가 안보를 거의 해체시키는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걸 조사한다는 과정에서 온갖 우리의 군사의 보안상과 기밀들이 다 유출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국가 안보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여야 모두가 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여야 관련돼서 여쭤봤는데 여권 내 상황만 하나 더 여쭤보면 여권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는 조금 국민의힘이 갈라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목소리도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뭐 갈라서고 안 서고의 문제가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이제 탄핵안이 통과가 됐고 네. 그 다음에 탄핵 심판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진행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형사 절차도 진행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는 탄핵이 이제 인용이 만약 된다고 한다면 그 대선으로 갈 수도 있고 네. 조기 대선으로 갈 수도 있고. 대선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당의 목적은 네. 어떤 개인에 충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가진 어떤 보수의 이념을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 집권을 유지하는 것. 네. 그것이 가장 큰 목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향해서 우리 정당이란 거는 끊임없이 이 상황에 적응해 나가야 되는 게 당면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자꾸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절연 이런 식으로 표현을 물론 이제 우리 의리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방향이 어느 것인지 이 탄핵 절차를 좀 지켜보면서 국민의힘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결정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 나는 정치이다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인데요. 이제 외교 관료에서 이제 정치인으로 이제 제2의 인생을 사시는 김건 의원님에게 정치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네. 그 논어에 정자 정야란 말이 있습니다. 그 정치는 올바라야 된다. 올바를 정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무슨 말인지 제가 정치학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의로워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좀 한 몇십 년 공무원 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정치권에 와서 6개월 겪으면서 한 게 뭐냐면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올바를 정치하지 않습니까? 네. 고질정. 정치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다. 올바른 선택하는 거다. 그렇게 제가 지금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정치란 건 뭐냐면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가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게 정치 요체로 생각하고 거기에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저의 하여튼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바른 정치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모두가 좀 되새겨야 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